자, 이제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맞다는 이 지점이 균형점인 건 이제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어떤 이유, 원인으로 인하여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간에 이 곡선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균형점이 바뀌게 되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가 가볍게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그림을 한번 이동시켜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대단히 다양한데 이유를 먼저 따져볼 게 아니라 곡선의 이동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러면 증가할 때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과 오른쪽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이 맞닿는 균형점은 이 지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양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균형점에서 결정된 가격과 양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자, 원래 균형점에서 결정된 가격보다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결정된 가격이 보다 오르지 않습니까? 비싸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고요. 양 역시도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처럼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간에 곡선이 오른쪽 왼쪽 이동함으로써 원래의 가격, 원래 양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균형의 이동이다 라고 배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그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수요의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수요의 변화. 그러면 제가 항상 수요자가 나오면 무엇도 따라 붙는다. 공급도 따라 붙는다 그랬죠. 왜? 사는 쪽이 있으면 뭐가 있으니까? 파는 쪽이 있으니까. 그럼 수요의 변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요 부분에서 배운다면 예측하건대 공급 부분에서도 공급의 변화라는 대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공급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비교하여 수요량의 변화라는 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면 무슨 양의 변화도 있을까요? 그렇죠. 공급량의 변화라는 말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단 문장 표현상의 차이점을 잘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수요의 변화든 공급의 변화든 이 말 속에 양이라는 글자가 없지요. 근데 그 아랫부분에선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양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양이라는 하나의 글자 차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따져보면 굉장히 하늘과 땅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양자가 붙든 빠지든 간에 무엇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고요. 또한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비교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원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할 때는 그 물건, 우리가 그 물건을 해당 재화라고 말하거든요. 해당 재화. 자, 해당 재화란 말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 물건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해당 재화의 가격, 즉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우린 뭐라 그런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참. 죄송합니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위아래로 뒤집으면 되겠군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물건 있죠?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가격 변화자가 나왔는데요. 가격의 변화라는 말 속에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단 변화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가격의 상승 하락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 가격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본다면 여기 아파트란 물건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대요. 이 말은 값이 비싸진 거죠. 그럼 아까 수요 법칙상 값이 비싸면 그 물건 더 산다, 덜 산다. 덜 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량은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도 양의 변화라는 말 속에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고 줄어드는 것도 변화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양이 변했어요. 수요량이 바뀌었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물건 값의 변화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하여 그 물건의 양이 변화할 때는 양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양자가 붙을 때는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곡선이 이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케이?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고 있느냐? 자, 다시 한번 맨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그래프상에서 수요 곡선이든 공급 곡선이든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뀐다 그랬죠. 균형점이 바뀌게 되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이 변화한다. 이걸 우리가 균형의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변할 때는 양자를 붙여서 각각 수요량이 바뀌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이 바뀔 때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이렇게 양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이 곡선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균형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균형점이 바뀌지 않게 되면 균형 가격과 양도 변화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요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양자가 빠졌죠. 양자가 빠질 때는 원인이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잘 비교하세요.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 부분은 양자가 빠질 때의 원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때 수요의 변화 원인은 그 물건의 값의 변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양자를 붙인다, 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결과만 놓고 보면 양자가 붙든 빠지든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한다는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을 때와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양자가 빠질 때는 원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결과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 한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보았더니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간에 양자가 붙을 때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 그 물건 값의 변화밖에 없다. 그 물건 가격이 오른다. 그 물건 가격이 내린다. 이 원인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이외의 요인은 뭐예요? 그것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인다, 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컨대 똑같이 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아파트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대요. 그럼 아까도 보았지만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만큼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힘은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보다 물건을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소득이 늘면 더 사게 되죠.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파트라는 물건의 수요량은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란 물건의 양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변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소득의 변화지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무엇을 따지자. 분명히 양자가 붙든 빠지든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수요량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그 물건의 양이 왜 바뀌었느냐? 그 물건의 양이 변화한 원인을 따짐으로써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뭘 따지자? 원인을 따지자. 양이 변동한 원인을 따지면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내렸다. 감소했다. 그럼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한 거죠. 그럼 양이 변한 원인을 따져보니까 다름 아닌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값의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처럼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소득이 늘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라고 나온다면 양이 변했죠? 근데 원인을 따져보니까 아파트는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라 소득의 변화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처럼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분명히 수요량,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이 이동하지 어디 있어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에처럼 양자가 빠질 때는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이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증가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까 그래프에서 제가 원래 하얀색이 원래의 수요 곡선과 원래의 공급 곡선 맞죠? 근데 지금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이 즉 노란색으로 이동했는데 그 노란색은 오른쪽 갔어요? 왼쪽 갔어요? 오른쪽이죠. 원래 수요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건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 다시 한번. 자, 수요나 공급의 변화,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 이동한다고 나온 거죠. 곡선 이동하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증가한 것이고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감소한 거죠. 근데 이 그래프상에서 하얀색 수요 곡선이 노란색으로 이동했다는 건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죠. 결국 이 말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예컨대 상식적으로도 소득이 늘었다. 그럼 수요가 늘겠죠. 그렇죠? 인구가 늘었다. 수요가 늘겠죠. 근데 소득이나 인구라는 말은 그 물건 값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물건 값이 아닌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는 뺀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그럴 땐 수요의 변화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 값이 오른다 내린다. 그래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양자를 붙인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쭉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100%다 기대하진 않아요. 절반 이상만 여러분이 이해가 돼도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수업이 반복되면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지. 이거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저 뭐 먹고 살아요? 학원 망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말뜻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뭐 그래프 이동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뭐까지나. 자,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글자 차이는 양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양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원인은 오직 하나. 그 물건 값의 변화. 오케이? 그런데 인구가 나오든 소득이 나오든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물건 값 변화가 아닌 다른 어떤 말이 나와도 그럴 때는 양자를 뺀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양자 붙을 때는 원인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 물건 값 변화. 이것만 빼고 어떤 말이 붙어도 양자 붙인다, 뺀다. 요것만 오늘은 기억을 하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아파트 소비 인구가 늘었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었다. 그럼 항상 문장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양이 변했죠. 원인 따지다. 원인. 근데 이 문장에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값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구의 변화 때문이잖아요. 그럼 양자가 붙는 원인은 오직 하나. 그 물건 값의 변화죠. 근데 이 문장은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죠. 인구의 변화 때문에 양이 바뀐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양자 붙인다, 뺀다. 이것만 구분하면 어떠한 말, 내가 외우지 않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인구나 소득만 얘기했지만 선호도가 어떻고 대체제, 보완제 어떤 말이 나와든 간에 그 물건 값의 변화란 말이 안 붙어 있다면 걔는 무조건 양자를 붙인다, 뺀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걸 외우려기보다는 적은 쪽을 외우는 게 훨씬 간단한 거예요. 그 적은 쪽이 뭐다? 변화 원인은 작은 쪽이 양자가 붙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의 변화 이 말이 붙어갈 때는 원인이 오직 하나뿐이 없다. 그 물건 값의 변화. 오케이? 따라서 그 물건 값의 변화는 말이 없다면 무조건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빼는 것이고 그 물건 값이 변한다는 말이 나오면 양자를 붙인다. 이것만 구분해도 굳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을 외우지 않고도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인지 수요의 변화인지 또 곡선이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는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에서 즉 양자가 붙는 말과 양자가 빠지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양자가 빠질 때. 왜? 얘는 원인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물어볼 게 없다고. 그럼 얘는 이거를 제외한 어떤 말이 붙어도 양자 빠지잖아요. 오케이? 그럼 양자가 빠지면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되고 이럴 땐 곡선이 이동하죠. 곡선 이동하게 되면 그래프 상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오른쪽, 왼쪽 이동하게 되면 균형점이 바뀔 거고 1차는 점이 바뀔 것이고 그럼 가격과 양이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의미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양자가 붙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빠질 때의 내용이 훨씬 시험에 자주 등장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연립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었대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웃긴 게 뭐냐? 물건이 2개가 나온 거야. 물건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까 요걸 한번 길게 풀어볼게요. 여기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A제, B제란 말 썼다는 건 일단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 A라는 물건을 연립이라고 보고 B라는 물건을 아파트라고 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아파트를 그 물건이라고 본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물건을 해당 재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은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용도는 주거용도 동일하죠?
그럼 제가 아까 대체제 말할 때 대체는 뭔가를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바꾸어지려면 용도 이런 면에서 같은 것, 다른 것. 같은 것, 같거나 비슷해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으로 동일하니까 바꾸어 쓸 수 있겠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은 대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어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여기까지 이해감? 오케이? 그걸 그냥 말 뜻도 모르고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아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좀 이걸 알아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체제인 연립주택의 가격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제고 나발이고 가네. 아까 수요 법칙 배웠잖아. 값이 비싸지면 비싼 물건은 더 산다, 덜 산다. 덜 산다. 그럼 이럴 때 연립주택 가격 올라가면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연립주택을 이전보다 덜 사용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연립주택을 덜 쓰게 되면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아파트는 이전보다는 보다 많이 적게 보다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연립주택의 아파트의 수요량은 늘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봐봐요. 이때 아파트가 그 물건이에요. 그 물건의 양이 변했잖아요. 근데 원인 따져보니까 다른 물건의 가격 변화죠. 대체제이고 보완제고 따지면 머리 아프니까 나라는 물건 값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물건의 값이 바뀌어서 아파트라는 내 물건의 양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럼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는 아니죠. 원인이. 여기서 그 물건이 뭐예요? 해당 재화가 그 물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다른 물건의 값이 변해서 아파트라는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인을 따져보면 최소한 그 물건 값의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그럼 이럴 경우는 뭐다?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그럼 곡선 이동한다, 안 한다? 한다. 곡선 이동한다. 곡선 이동하면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이동해버리면 균형점이 바뀐다. 균형점이 바뀌면 가격과 양도 변화한다. 아시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지금 외우시라 하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경우도 결국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 물건이 여기서 아파트죠.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죠. 그럼 항상 뭘 따져라? 왜 바뀌었느냐? 원인 따져라. 그래서 그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라면 그때는 양을 붙이지만 그 물건 값이 아닌 어떠한 원인일지라도 그 물건 값의 변화만 아니라면 그때는 양자를 붙인다, 뺀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구조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괜히 이런 거 문장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예 속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가? 그 이유와 구조를 따져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균형점이 이동할 이유가 없고 가격과 양이 변하지 않겠지만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이 이동하게 되고 가격과 양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맛보기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균형 이동과 관련해서 만약 예를 또 한번 들어보죠. 아까 했던 거.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소비자들의 인구가 늘었다. 이 말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전보다 아파트는 더 산다, 덜 산다. 더 살게 되겠죠. 그럼 결국 아파트의 수요량이 이전보다는 늘어나겠죠. 오케이? 그런데 양이 변했어요. 항상 뭘 따지자? 원인을 따지자. 원인 따져보았더니 아파트라는 물건의 가격이 바뀐 게 아니라
인구가 변화해서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 물건 값의 변화만 양자가 붙는 것이고 그걸 제외한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뺀다 했죠. 그럼 이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수요의 변화 맞죠? 그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때는 양자가 빠질 때는 뭐가 바뀐다? 곡선이 바뀐다.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죠? 오케이? 됐어요? 자, 곡선 이동합니다. 자, 곡선이 이동하는데 지금 수요든 공급이든 늘어난다고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줄어든다고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었죠. 그럼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죠. 이럴 때 곡선이 이동하는데 이때 수요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항상 균형이란 말이 나오면 그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다 있어야 돼요. 왜? 수요 공급이 같은 게 균형인데 수요나 공급 중에서 하나만 그리면 그럼 균형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과 양이 있다. 그러면 수요는 디맨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D가 뭐다? 수요다. 그러면 일부러 제가 한글 안 쓰고 영어를 쓰는 이유가 그래프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한글로 안 나와요. 기출문제 자체가 PQDS 이렇게 나오지 뭐 가격, 양, 수요, 공급 한글로 안 써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PQDS 이런 표현에 익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공급은 뭐라 그랬어요? supply, S다 그랬어요. S. 그럼 이렇게 따라서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기본이 이러해요. 피카츄와 이름은 DS. 아시겠죠? 성은 기묘, 이름은 DS. 오케이? 그럼 어때요? 여기가 균형점 맞죠? 그럼 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니까 무슨 가격? 가격 앞에 무슨 말만 붙이면 돼? 균형점만 붙이면 돼. 그럼 균형 가격, 편의상 100원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이니까 양 앞에 무슨 말 붙인다? 균형자 붙인다. 아시겠죠? 그럼 균형양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읽어보시거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어떤 문제는 뭐 균형 거래량, 어떤 문제는 또 균형 수급량, 어떤 문제는 균형 교환량,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들이 들어와요. 아니 왜 균형양이라고 하면서 가르칠 때는 균형양이라고 했는데 왜 문제 읽어보고 교과서 읽어보다 보면 왜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수요 공급량 이런 말 쓰느냐? 저의 답변은 균형과 양만 나오면 가운데 어떤 말이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균형량이든 균형 거래량이든 균형 수요 공급량이든 균형 교환량이든 같은 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럴 때 분명히 인구가 늘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가 아니니까 양자를 빼므로 수요의 변화이고 양자가 빠질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근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면 오른쪽 이쪽 방향이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보실 때는요.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의 하얀색 공급 곡선이 맞다는 균형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 되는 거 이해 가셔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되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며 균형량은 증가한다가 답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래프 그리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걸 문장으로 외운다고. 근데 문장으로 외우다 보면 그게 증가냐 감소냐 상승 하락이 자꾸 혼란이 오고 헷갈려요. 근데 그럴 때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 반대로 한번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 수요 증가의 반대는 뭐예요? 수요 증가의 반대. 수요 증가 반대. 증가 반대가 감소인 건 알고 수요 증가 반대가 뭔지 몰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수요 증가의 반대.
수요 감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초시에 뭐라 했어요? 제가 드린 질문은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 답변 안 해요. 그럼 수요 증가 반대가 뭐다? 수요 감소.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게 수요 증가 시 가격 오른다, 양 늘어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측을 해보시라고. 증가의 반대가 감소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할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수요가 증가할 때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겠는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럼 일단 무조건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럼 가격 상승의 반대,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의 반대, 균형량 감소.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양은 줄어든다.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피카츄와 이름은 DS. 오케이. 그럼 여기가 균형점인 거 아시죠? 그럼 여기서 균형 가격 100원, 균형량 뭐 100개가 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대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이 오른쪽, 왼쪽. 왼쪽. 그러니까 증가할 때, 아까 증가할 때가 어디였어요? 왼쪽, 오른쪽이니까 감소하면 왼쪽이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 방향은 요 아래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새롭게 이동한 곡선과 원래 곡선이 맞닿는 점만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노란색 수요 곡선과 하얀색 공급 곡선이 맞닿는 균형점은 여기인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돼요. 그럼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냥 50, 50 한번 써보겠다 그 말. 그럼 어때요? 자, 원래 가격보다 내려가죠. 원래 양보다 줄어들었죠. 오케이? 그럼 우리 예측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증가든 감소든 혼란 없이 문제의 정확한 정답을 알고 싶으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시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싫으면 둘 다 외웠다간 머리 뽀개지니까 어차피 수요 증가 반대가 수요 감소이니 수요 증가 시의 가격과 양의 변화를 기억했다가 감소라고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지. 그걸 미쳤다고 증가할 때 따로 외우고 감소할 때 따로 외웠다가 나중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게 증가신가 감소신가를 모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외우더라도 좀 좀 효율성 있게 외워야지. 무대표로 다 외우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즉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균형점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조금 전에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오르고 양도 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요 첫 번째가 수요 증가, 두 번째가 수요 감소입니다. 가격 올랐죠? 양 늘었죠? 두 번째,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어때요? 내려가지요. 내려가고 양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습관만 잘 이루어진다면 처음부터 그래프만 잘 그려볼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상당히 오히려 빨라요. 빠르고 정확해요. 근데 이걸 그리고 싶지 않다면 이거라도 제대로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봐요. 어차피 증가와 감소란 말 자체가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가격과 양의 변화도 정반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 만약 외운다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외울 거예요. 수요 증가 시 가격 오르고 양 늘어난다. 외워놓고 감소라고 나오면 반대로 가격 내리고 양 줄어든다 라고 기억하면 되지. 뭐하러 두 개를 다 기억합니까? 근데 두 개가 다 기억하잖아요. 어떤 문제 발생한다? 짬뽕 된다니까? 짬뽕 돼가지고 나중에는 가격이 오르나? 양이 느나? 이러면서 막 헷갈려요, 혼자서.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한 가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초인데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봐요. 위에 증가만 잘 봐요. 칠판 봐요.
증가죠? 증가죠? 오르죠? 그러니까 가격도, 양도. 오케이? 자, 그 밑에 감소죠? 감소 방향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양. 이해하시겠어요? 수요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저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싫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수요는 가격과 양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 그럼 가격도 늘어, 양도 늘어. 같은 방향. 수요가 줄어,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가격도 내려가, 양도 줄어. 오케이? 그 상황이라고요. 그러므로 수요가 바뀔 때는 쉽게 예측이 되는데 공급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잘 안 물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저 칠판을 보시면서 수요가 늘어요. 그럼 가격과 양도 같은 방향이니까 가격 올라요. 양 늘어요. 수요가 줄어요. 같은 방향이니까 가격 내려요. 양 줄어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만 구조를 파악하더라도 그래프를 그리기 쉽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최소한 가격 양이 잘못되게 표현된 것은 구분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강의해도 구분 못하는 분이 태반이에요. 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자기 식대로 외워버리니까. 안 돼요. 안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고 합격이 되면 저라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요.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합격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의도지. 아, 그래야 우리도 월급 받아먹는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걸 알려드리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1년 내내 부탁을 드리는데 안 들어 말을. 왜? 성인들이다 이거예요. 성인들이시니까 나는 나들의 방법이 있어. 난 이게 편해. 그게 편해서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왜 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나중에 문제 안 풀린다니까요, 글쎄. 응?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외워지는 방법이 좋겠어요?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좋겠어요? 정답을 맞추는 방법이 최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제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 하면 좀 따라와 달라. 그게 여러분 잘 들어가는 거지. 뭐 여러분 합격해봤자 뭐 저한테 뭐 술 한 잔이 들어옵니까? 뭐가 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합격하면 그 보람이 느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네. 됐사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그나마 수요나 공급 중에서 한쪽만 바뀌었잖아요. 수요 공급이 둘 다 바뀌면 그래프 못 그려요. 그래프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로 입력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래프는. 그럴 때 또 다른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럼 벌써부터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거 이렇게 기억하고 저거 꼭 파악하라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80 맞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만 넘기고 싶어요? 합격점. 근데 60 딱 맞으면 좀 그러하니까 한 65점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 시킨 대로 해. 그럼 65점은 그냥 돼, 그냥. 근데 이분들이 꼭 중간쯤에 가가지고 점수 좀 나오면 학원 또 안 나오네? 학원 안 혼자 하겠다고. 어차피 연회원 끊었으니까 학원, 냉정하게 말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나오든 안 나오든 더 이상 돈이 안 되니까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선생들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왜? 요번에도 제가 울산에서 지금 198명 학원생 중에 150명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그게 뭐냐? 나머지 48명 떨어지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좀 이해가 된다고 한 7월 달부터 그 위에 수업을 안 들어오고 그 위에 보면은 그 독서실이 있어요. 그 독서실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강의도 또 들어보고 하면서 인강 듣고 하면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다 떨어졌어요. 응? 이게 정말 불면의 진리가 뭐냐면 시원하게 평상시는 2, 3일 더 잘했는데 응? 요 사람은 중간에 혼자 하고 요 분은 끝까지 수업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보아왔지만 끝까지 수업을 들은 분이 합격하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그래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희한하게 끝까지 학원에 와서 수업 들은 분들은 합격을 다 하시는데
왜냐면 혼자 공부할 정도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게 이해가 됐고 좀 공부가 됐으니까 혼자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름대로 뛰어났던 자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면 다 떨어져. 희한해요. 정비례. 네? 정비례. 거기에 또 그런 문자를 쓰면 어떡해요, 정비례. 아, 비례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초기다 보니까, 나 끝까지 학원 수업 들을 거야. 이런 마음 들겠지만, 하시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매일 보던 얼굴, 매일 똑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짜증나요. 그러면 돼요. 중간쯤에 혼자 좀 해보겠다는 유혹을 분명히 받게 돼요. 근데 그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끝까지 하고 노는 게 최고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균형의 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 강조하고 잠깐 쉬었다 걸 할게요. 자, 뭐 강조한다? 조금 전에 균형의 이동을 배우기 전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죠. 그럼 수요가 많든 공급이 많든 이건 균형이 아니니까 불균형. 근데 불균형 속에는 수요가 더 많은 초과수요, 공급이 더 많은 초과공급이 있다. 근데 초과수요란 말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지만 뜻을 알아도 문제 풀 때는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처음부터 어떻게 기억하자? 초과수요 나오면 물건이 부족. 그럼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감. 반대로 초과공급은 물건이 남아돈. 물건이 남아돈다는 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이 흔해지면 흔한 물건의 가격은 내려감. 요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량, 수요의 변화 하면 양이라는 한 글자 차이죠. 근데 양자가 붙을 때와 빠질 때는 결과면의 차이가 아니라 원인 부분의 차이이다. 근데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양자가 붙을 때의 원인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밖에 없다. 어떤 물건 나오든 그 물건 값이 변했다. 그 물건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양자를 붙인다. 그런데 인구가 나오든 소득이 나오든 선호도가 나오든 대체제가 나오든 간에 그 물건 값만 아니면 어떤 말이 나와도 양자를 붙인다 뺀다. 오케이? 그리고 양자를 붙일 때는 곡선이 이동하지 않지만 양자를 뺄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근데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증가할 때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감소할 때는 왼쪽으로 간다. 근데 그렇게 곡선이 오른쪽 왼쪽 이동하면 균형점이 바뀌고 균형점이 바뀌면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양이 바뀐다. 이걸 그렇게 잘 물어보더라. 오케이? 오늘 수업에서는 이것만 정확히 알고 가도 최소한 이 말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실제 문제를 보더라도 두 문제는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 그 두 문제를 또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문장 표현이 어려운 거지 구조는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또 잠깐 쉬었다 이어갑니다.